또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또 하루가 같이, 그죠? 이게 6시간이라는 게 또 생각해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또 10월 달에 국가직, 12월 달에 지방직. 근데 그거 끝나면 또 그 다음에, 그죠? 3월, 4월, 5월 또 시험이야. 그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시험 치다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 보기 전에 항상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모질게 하라고. 그러면은 비록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삼수하는 거야. 알겠어요? 3번 치면서. 남들 3년 할 거, 3년 할 거 그렇게 단기간에 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시험은 실제로 있는 거하고 있는 것처럼 공부하는 건 완전 다른 거야. 알겠어요? 실제로 정말 내가 원서 접수 내보면 느낌이 달라져. 그리고 그냥 남이 경쟁률이 몇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원서 접수 냈는데 경쟁률을 보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고.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시험은 실전은 자주 쳐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또 시험장 분위기도 익히고, 그죠? 그러면 뜻밖의 기적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시험을 쳐야 기적 같은 결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학원은 정말 스님들이 또는 학원에서 해주는 거에 비해 합격률이 높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래서 공부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늘 합격생들이 나오고 하니까 스님들로서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합격에 또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한 발 한 발 하시라고요. 자, 문장부호 봐보세요. 문장부호. 먼저 문장부호는 상위어를 없앴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침표 하면 그 마침표 안에 온점도 들어가고 물음표도 들어가고 느낌표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 상위어로서의 마침표라는 말은 없애버리고 마침표는 곧 뭐만 말해요? 온점만을. 마침표는 온점만을 말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게 달라진 점이야. 그래서 마침표는 온점만을 말하고 물음표는 물음표만을 말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문장부의 설명이 잘못된 것 해놓고 마침표는 표나 제목에는 쓸 수 없다 그러면 예전에는 틀린 말이었어. 왜? 온점은 쓸 수 없어도 느낌표, 물음표는 썼었거든. 근데 지금은 마침표가 온점만 말하니까 표제나 표어에는 쓸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지. 이해돼? 여러분들 신문 제목에 마침표 찍힌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표에 마침표 찍힌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이해돼요? 자, 따라서 이제 마침표부터 공부를 합니다. 먼저 항상 규정과 예, 규정과 예 이렇게 어문 규정은 늘 이렇게 돼 있는데 달라진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마침표는 당연히 문장 끝에 쓰죠. 그런데 부침 1, 직접 인용된 문장을 쓸 때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이렇게 따옴표가 나와 있는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떠나자고 마침표를 안 찍으면 틀린 문장이야. 그런데 이제 허용을 해. 그래서 지금은 마침표를 찍어도 되고 또는 그 아래 예문처럼 뭐야? 인용문 안에 마침표를 안 써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달라진 거야? 그리고 거기 라고가 띄어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인쇄상의 문제고 붙이는 거야. 인용격 조사 라고는 항상 붙이는 거죠. 다음 붙임이는 새로 들어간 규정인데 즉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낼 때 또는 명사로 끝날 때 원래는 문장 끝나면 무조건 마침표 쓰는 거야. 뭐뭐 했음, 애를 씀, 다하기 하고 마침표 쓰는 거야. 그러나 안 써도 허용한다. 이해돼? 사실 이 규정은 아주 못마땅하지만 그렇게 규정을 써놨으니까 사실은 마침표는 무조건 찍어야죠. 이거 안 쓰면 글을 독해하는데 아주 어정쩡해요.
그런데 이 미친놈들이 이걸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끝날 때 안 쓰는 걸 허용한다. 됐죠? 다만 제목이나 표에는 쓰지 않는다. 이건 예전부터 달라진 게 없는 거야. 즉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기 마침표를 왜 써? 또 책 제목이 건강한 몸 만들기인데 뭐하러 마침표를 찍어?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다음. 달라진 건 아닌데 매우 중요한 거. 바로 공문서에 있어서 연월일은 한글로 써야 될 연월일의 자리에 뭘 쓴다? 마침표를 쓴다. 1919년 3월 1일에 작성한 문서라면 마침표를 3번 찍어야 돼. 이해돼요? 또한 10월 1일부터 10월 12일 우리 이런 기간들 공문서에 많이 쓰잖아. 뭐 원서 접수 기간이 뭐 10월 1일부터 10월 12일이다. 그러면 마침표 2번 다 찍어야 돼. 그러니까 한글로 연월일 쓸 자리에는 반드시 뭐야? 마침표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됐죠? 다음 페이지. 특정한 의미가 날. 요건 새로 들어간 내용이야. 예전에는 특정한 날. 예를 들어 5.18이다. 5.18 광주항쟁이다. 그러면 5.18하고 가운데점을 쓰는 거야. 그런데 달라진 규정에서는 이 자리에 뭘 써도 된다? 마침표를 써도 된다. 대신 읽을 때 5월 18일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5.18이라고 읽어야죠. 3.1운동 했을 때 원래는 가운데점인데 뭘 허용한다? 마침표를 허용한다. 이해했어요? 오히려 지금 바뀐 규정에서는 마침 받침표를 쓰는 게 원칙인데 가운데점을 허용하는 것처럼 거기 써놨는데 사실은 가운데점을 쓰는 게 원칙이었고 마침표를 허용하게 된 거야. 이해됐죠? 이때는 한 번만 찍어야죠. 3.1 운동할 때 한 번만 찍어야죠. 왜? 3월 1일이라고 읽은 게 아니죠. 다음 뭐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장, 절, 항 대신 마침표를 쓴다. 당연한 얘기고 마침표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불러도 된다? 온점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다음 물음표입니다. 의문문에 쓰는데요. 문제는 붙임일에 보면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있을 때에는 맨 끝에만 쓰고 반면에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에는 각 물음의 뒤에 씁니다. 예를 들어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면 듣고 싶은 게 하나잖아. 중등인지 고등인지. 아닌데요 저 대학생인데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저 학생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고. 듣고 싶은 게 하나야. 그럴 때는 물음표를 맨 끝에 한 번만 쓰면 돼. 중간에는 쉼표를 쓰고. 그러나 너 여기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뭐하러 왔니? 이때는 뭐야? 듣고 싶은 게 3가지잖아. 그러면 3번 다 쓴다고. 이건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중요한 겁니다. 됐죠? 또 의문문이지만 의문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안 써도 상관없다. 그 다음 요게 달라진 거. 제목이나 표에 이제 못 써. 예전에는 제목이나 표에 물음표는 허용했는데 이제 제목이나 표에도 물음표 쓰지 않습니다. 결국 느낌표만 허용하는 거고 물음표, 마침표는 제목이나 표에 쓰지 않습니다. 됐죠? 다음 가로 2번 뭔가 의심스럽거나 빈정거릴 때 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소가로 안에 물음표를 써요.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문자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걸 쓰는 줄 알고 일반 논문이나 이런 데는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단어가 애매할 때. 또 가로 3번은 새로 들어간 거죠. 어떤 사람의 생물연대가 애매할 때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인지 헷갈릴 때는 물음표를 써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감탄할 때 쓰고요. 또 강한 느낌을 줄 때 느낌표를 쓸 수 있고 또 항의할 때 원래 물음표를 써야 될 때인데 그 자리에 느낌표를 쓰면 항의하는 의미로 이게 누구야? 이게 아니라 이게 누구야? 이럴 때. 그죠?
내가 왜 나빠? 이게 아니라 내가 왜 나빠?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사실은 내가 왜 나빠? 이게 더 편하지. 내가 왜 나빠? 이러면 더 무섭지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 자, 또 감정을 넣어 대답할 때 그냥 철수야 네 할 때는 그냥 마침표 쓰면 돼. 철수야 네 하고서는 뭔가 감정을 넣어 말할 때 느낌표를 쓸 수 있다. 시험에 낼 수가 없다 이건. 알겠어요? 우리가 듣기평가 시험도 아니고. 알겠죠? 물론 가로하고 감정을 넣어 대답할 때 뭐 이렇게는 낼 수 있겠지. 다음. 그러니까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언니 하고서는 뭔가 억하심정을 넣어서 부를 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쉼표입니다. 쉼표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문장부호 중에서. 왜냐하면 제일 용례가 많아요. 자, 먼저 쉼표는요 기본적으로 접속조사 와 과를 대신하는 겁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귤과 포도와 사과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귤과 포도와 사과다. 이랬을 때 이 접속조사 과나 와 대신에 귤, 포도, 사과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접속조사 뒤에는 쉼표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알겠죠? 다음 가로 2번에 보면 짝을 지어 구별할 때도 쓴다. 짝을 지어 구별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닭과 진해가 짝이 되고 개와 고양이가 짝이 되면 닭과 진해 사이에 접속사 과는 그대로 뒀잖아. 그대로 한글로 두고 닭과 진해가 짝이 되고 개와 고양이가 짝이 되니까 그 짝이 되는 구별을 할 때 쉼표를 쓴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만약에 닭과 진해하고 개와 고양이가 짝이 되어 구별할 때 쉼표를 썼는데 여기 와도 개와 고양이 할 때 와, 닭과 진해 할 때 즉 과도 이것도 혹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때는 또 쉼표를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짝을 지어 구별한다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뭘 할 수 있어? 가운데점을 쓸 수 있죠. 그죠? 가운데점을 써서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가 짝을 이룬다 하고 가운데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 3번 이웃하는 수를 계략적으로 즉 서명할 때도 이웃하는 수를 계략적으로 말할 때에도 5, 6세기 하고 5와 6세기가 아니라 5, 6세기 할 때 쉼표를 쓰고 가로 4번이 새로 들어간 내용 열거의 순서를 나타낼 때 첫째, 둘째 하고 쉼표를 씁니다. 그리고 가로 5번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는 절과 절 사이에 전절과 후절 즉 이어진 문장일 때 쉼표를 쓸 수 있죠. 그리고 가로 6번 즉 중간에 생략되는 걸 줄여 말할 때에도 쓸 수 있고 가로 7번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꼭 쓰죠. 그래서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이 문장 성분이 뭐가 돼? 독립어가 되는 거죠. 지으나 하고 쉼표를 찍음으로써 이는 독립어죠. 네 하고 쉼표를 찍음으로써 독립어가 되는 거죠. 8번 새로 들어가고 중요하지.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이어 곧 다시 말해 즉 이런 말을 쓸 때는 그 앞에 써야 돼. 그러니까 앞말 다음에 책의 서문 곧 머릿말에는 이럴 때 우리가 곧 뒤에 찍기 쉽거든. 그죠? 근데 곧 앞에 찍어야 돼.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이 시작된다. 이럴 때 즉 앞에 찍어야 된다. 알겠죠? 가로 9번 문장 맨 앞에 조사 없이 제시어나 주제어를 쓸 때 그래서 독립어를 표시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냐 하고 이렇게 강조해 줄 때
쉼표를 쓸 수 있고, 또 가로 10번 같은 어구가 반복될 때, 그리고 가로 11번 도치문에서 이리 오세요 하고 문장 끝난 게 아니라 원래는 어머님 이리 오세요였는데 이리 오세요 어머님 하고 문장이 도치됐을 때 쉼표를 쓰죠. 자, 가로 12번 이거 중요하지. 이거 중요하지. 즉 쉼표를 통해 문장의 중의성을 없애는 거야. 즉 만약에 쉼표 없이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이러면 중의성이 일어나. 갑돌이가 우는 건지 갑순이가 우는 건지. 그러나 갑돌이 뒤에 쉼표를 찍으면 울고 떠나는 건 누구야? 갑순이고, 만약에 울면서 뒤에 쉼표를 찍으면 우는 건 누가 되는 거야? 갑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쉼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중의성을 없앤다. 이해했어요? 다음 이제 가로 13번 문장 중간에 삽입구문, 즉 끼어든 어구가 올 때는 앞뒤에 쉼표를 쓸 수 있어. 이건 영어나 우리말이나 마찬가지지. 즉 삽입구문에는 앞뒤에 쉼표를 쓰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이때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삽입구문은 앞뒤에 쉼표를 썼죠. 이러면 독해할 때는 그 앞뒤에 쉼표가 있는 말은 가로쳐버리고 나는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하고 즉 이해하면 되죠. 또 이렇게 삽입구문에 쉼표를 앞뒤에 쓰는데 그 쉼표 대신 뭘 써도 된다고? 줄표를 쓸 수도 있죠. 그 밑에 붙임 1에 나왔듯이 줄표.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앞뒤에 줄표. 붙임표와 줄표의 다른 점은 줄표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고 붙임표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줄표는 더 길게 쓰는 것이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는 거지. 또 이미 삽입구문을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쉼표가 있다면 부득이 줄표로 쓴다 이 말이죠. 보세요. 그 다음 이제 가로 14번이 추가된 내용인데 독해할 때 문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즉 끊어 읽어야 되는 부분에는 쉼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원래는 쉼표를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일부러 쉼표를 쓰면 읽을 때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쉼표를 쓴다. 이런 건 출제하기 힘들죠. 듣기 평가가 아닌 이상 이런 건 출제하기 힘든 부분이고, 가로 15번도 새로 들어간 건데 이제 소설 같은데 희곡 같은데 대사에서 더듬거리는 말, 선생님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전 생각조차 이럴 때 이렇게 더듬거리는 표현을 쓸 때 쉼표를 쓸 수 있고요. 자, 쉼표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불러도 된다? 반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점은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쉼표로 끊어서 구별을 지어서 썼을 때 그 구별 지은 말과 말 사이의 접속도사는 바로 이 가운데 점으로 쓰죠. 민수 영희가 짝이 되고 선미 순호가 짝이 되는 거니까 이 짝을 이루는 두 말 사이에는 가운데 점을 쓰고, 다음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건 283쪽에 있듯이 가운데 점을 안 써도 되고요. 또 그 자리에 쉼표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 간에 무역량이 늘었다 이럴 때 한이 양국 간에 할 때 가운데 점 써야 되거든. 이건 나열하는 게 아니니까 가운데 점을 쓰는 거야.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쉼표를 써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예 뻔히 나오는 두 나라, 한이 두 나라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문장부. 참 어처구니 없는 표현인데 이런 걸 규정에 넣어놨어요. 즉 우리는 그 일에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다. 이럴 때 참 거짓,
원래는 그 사이에 가운데 점을 쓰고 또 아니면 쉼표를 쓰고, 그런데 안 써도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상중 하위권하고 금은 동메달하고 이럴 때 가운데 점을 쓰는데, 달라진 건 이 자리에 쉼표를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아주 개판된 거야, 문장보가. 그래서요, 쉼표 써도 된다고. 그래서 쉼표를 써서 상중 하위권 금은 동메달하고 표기해도 된다. 자, 여기까지가 가운데 점과 쉼표에 대한 얘기였고, 자 이제 쌍점을 봐요. 쌍점은요, 표제어 다음에 해당 항목을 설명할 때 쓰죠. 그런데 문방사우하고 거기에 종이, 붓, 먹, 벼루가 있을 때 쌍점을 쓰는데, 새로 들어간 규정은 뭐냐면 이 쌍점의 띄어쓰기까지 맨 밑에 써놨죠. 그래서 문방사우할 때 이 쌍점은 표제어와 붙여 쓰고 뒤에 나열되는 말과 띄어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문방사우하고 붓, 먹, 벼루, 종이가 나오는데 이 쌍점을 요 앞말과는 붙이고 뒤에 말과는 띈다고. 이해됐어요? 또 가로 2번처럼 희곡 같은 데서, 드라마 대본,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말할 때도 쌍점을 쓰고, 이때도 김과장하고 쌍점을 붙이고 난 못 참겠다 하는 대사는 띄어 쓰는 거고, 또 가로 3번 시분을 표시할 때, 장과 절을 표시할 때, 또 가로 4번 의존명사 몇 대 몇 할 때 이 쌍점은 앞뒤를 모두 붙이는 거예요. 즉 10시 20분 할 때 앞뒤를 모두 붙이고, 그리고 2시원의 6장 15절, 6권 15장 앞뒤를 모두 붙이고, 점수가 65대 60이다 앞뒤를 모두 붙인다고. 그 얘기가 거기 붙임일에 써 있죠. 쌍점에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는데, 다만 가로 3과 4에서는 앞뒤를 붙여 쓴다. 그 얘기예요. 띄어쓰기 규정은 원래 문장부에 없었는데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쌍점의 경우는 몇 대 몇, 몇 시 몇 분 이럴 때는 붙여 쓰고, 표제어 다음에 나열할 때는 뒤에 말과는 띄어 쓰고. 다음 빗금이죠. 빗금은 대비되는 2개 이상의 단어를 묶어 말할 때, 먹이다의 피동은 먹히다다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단어를 나열할 때 빗금을 쓰고, 이 빗금의 앞뒤는 붙여 쓰는 겁니다. 먹이다, 먹히다, 남방구, 북방구 붙여 쓰죠. 또 초당 100m, 개당 1000원처럼 그런 해당 수량과 기준을 말할 때에도 빗금을 쓰고 붙여 씁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 3번에 보면 시의 행이 바뀔 때에도 이 빗금을 표시하고, 연이 바뀔 때에는 빗금을 2번 표시하면 됩니다. 연이 바뀔 때에는 빗금을 2번 표시하는 거고, 행이 바뀔 때에는 빗금을 1번 표시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얘가 또 시험에서 중요하죠. 쉼표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인데, 큰 따옴표는 직접 대화를 인용할 때, 그리고 직접 어떤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큰 따옴표를 씁니다. 그리고 그 큰 따옴표를 인용할 때는 조사라고 라는을 쓸 수도 있지만 하고 하는을 쓸 수 있고, 이때 하고 하는은 띄어 쓰는 겁니다. 하고 하는은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쓰는 거고요. 반면에 작은 따옴표는 이미 인용한 말 속에 또 인용한 말이 있을 때에는 그 안에 인용된 말은 작은 따옴표로 쓰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는 말을 인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밖에 쓰고, 그 안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은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또
소설이나 이런 데서 마음속의 말을 전할 때, 그럴 때 작은 따옴표를 쓰죠.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마음속의 말을 표현할 때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다음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괄호, 대괄호의 구별이야. 여기까지 하면 사실 끝나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물론 뭐 출제하는 놈이 딴 데서 낼 수도 있으니까 문장보를 다 보긴 보되, 지금까지 출제 비중으로 본다면 소괄호, 대괄호까지가 가장 출제가 많았죠. 자, 먼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렇게 원괄호를 소괄호라고 부르고, 이 꺾어지는 이걸 대괄호라고 부르는데, 모든 설명은 그 등장인물의 태어난 연도, 한자어, 원래 원어, 또 붙이고 싶은 설명, 모든 설명은 소괄호야. 그러니까 언제 대괄호를 쓰는지 그걸 조심해야지, 언제 소괄호를 쓰는지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 소괄호는 무조건 우리가 어떤 설명을 붙일 때에는 소괄호를 쓰면 돼. 그런데 언제 대괄호를 쓰느냐, 요걸 이제 주의하자 이거야. 먼저 대괄호를 먼저 보면은, 대괄호를 먼저 봐봐. 13번, 12번. 대괄호는 이미 가로가 쓰여서, 이미 소괄호가 쓰여져 있어서 또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소괄호가 있을 때 마지못해 대괄호를 쓰는 거야. 즉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했다 하고, 그 출전이 윤석중 전집 70쪽 참조하라는 얘기인데, 원래는 이것도 소괄호에 써야 되는데 이미 그 책의 연도 1988을 소괄호로 썼으니까 그래서 겉을 대괄호로 쓰는 거야. 이해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가로 2번이지. 한자어를 쓰는데 원래는 소괄호를 써야 되는데 한자의 도금과 우리말이 다를 때는 대괄호를 쓴다. 나이 해놓고 한자는 연세잖아. 그러면 대괄호를 써야 돼. 만약에 연세 해놓고 한자가 연세면 소괄호고. 이해했어요? 낱말 해놓고 한자어는 단어잖아. 그럼 대괄호를 써야 돼. 그러나 단어 해놓고 한자도 단어면 그땐 소괄호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손발이 차다 해놓고 한자는 손수자와 발족자를 썼어. 그럼 대괄호를 쓰는 거고, 수족이 차다, 수족이 차다 하고 아예 한자로 읽었을 때는 소괄호를 쓴다. 그리고 가로 3번이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을 덧붙일 때, 이 말은 뭐냐면, 쌤이 아까 무조건 설명은 소괄호라고 했잖아. 그럼 어떤 경우에 대괄호를 쓰냐면, 안 붙여도 되는 설명을 붙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다 할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자습서에 보면 지시어 그것이 한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건 대괄호를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것이라는 말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서 그것이 한글이라는 걸 알려주잖아. 이런 붙이는 설명은 대괄호를 쓰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자습서 같은데 붙이는 설명이 대괄호를 쓰는 거지. 뭐 이하 생략 이런 표현, 이건 설명한 게 아니잖아. 안 써도 되는 말이잖아. 그런 설명에 대괄호를.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없다가 비읍으로 써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대괄호로. 안 해도 되는 설명이거든. 이해했어요? 자, 이 경우 그러니까 이미 소괄호를 썼을 때, 그리고 한자어의 도금과 우리말이 다를 때, 그리고 주관적으로 일부러 자습서처럼 설명할 때, 이때 이외에는 모두 뭐야? 소괄호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소괄호를 봐봐. 첫째, 설명을 넣을 때 니체가 독일의 철학자다, 소괄호를.
2014년 12월 19일이 금요일이다. 소가로로. 또 4군자 안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있다. 소가로로. 됐어요? 또 한자어 기호 해놓고 옆에 기호 소가로로. 커피 해놓고 원어로 COFF 커피 원어를 썼으면 소가로로.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할 때도 소가로를. 그리고 희곡 같은 데서 지시문 현우가 가쁜 숨을 내쉬며 이런 거 이런 행동 지시문은 소가로로.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데서 빈칸을 채우라 할 때도 소가로를. 다음 항목이나 순서를 나타낼 때도 소가로를.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물론 이건 아라비아 숫자 1에 원가로를 써도 되고 이렇게 소가로 써도 되고 그건 뭐 쓰는 놈 마음이고. 다음 이제 중가로는 뭐냐면 묶어 표현하는 거죠. 이 내리글씨로 묶어 표현할 때 세로로 묶어 표현할 때 중가로를 쓰죠. 그리고 가로 2번에 보면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갔어요, 학교로 갔어요, 학교까지 갔어요. 셋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이걸 소가로로 쓰면 어느 것 하나만 맞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둘 중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럴 때는 소가로를 쓰고, 그러나 모든 게 즉 활용이 가능하면 중가로를 쓴다. 다음 겹나표와 겹화살가로, 혼나표와 홑화살가로는 이 겹나표, 겹화살가로 그리고 큰 따옴표, 혼나표, 홑화살가로, 작은 따옴표는 얘가 상위 개념이고 얘가 하위 개념이야. 그것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집 진달래꽃에는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가 들어있다. 그러면 진달래꽃은 시집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의 제목이 엄마야 누나야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럴 때 이 시집에는 뭘 써? 겹나표 또는 뭘 써? 겹화살가로, 또 뭘 써도 돼? 큰 따옴표를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하위 요소, 그 안에 들어있는 작품 엄마의 누나에는 혼나표, 홑화살가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쓴다는 얘기지. 선생님 저렇게 셋 다 써요? 그건 아니지 바보야.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쓰란 얘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겹나표, 겹화살가로, 큰 따옴표가 상위 개념이고 혼나표, 홑화살가로, 자 작은 따옴표가 하위 개념이다. 다음 줄표는요. 줄표는 제목 다음에 부제, 제목 다음에 부제에 앞뒤에 쓸 수 있고요. 그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붙임표는 새로 들어간 규정이 16-1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말할 때 붙임표를 쓸 수 있어. 도움닫기, 도약, 공중자세, 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럴 때 붙임표를 쓸 수가 있고, 또 두 개 이상의 어구가 연결될 때도 붙임표를 쓸 수 있어요. 물결표는 주로 기간이나 거리를 말하죠. 조심할 거. 붙임 1에 보듯이 이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써도 돼. 그러니까 봐봐. 원서 접수가 10월 1일부터 10월 5일이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물결표를 쓰는 건데 이 자리에 뭘 써도 된다고?
뭘 써도 된다고? 줄표야 붙임표야? 붙임표. 붙임표로 써도 된다고. 그 얘기예요. 다음에 드러낸 표와 밑줄은 뭐냐면, 드러낸 표는 선생님이 글자 위에 이렇게 사과를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방점을 찍어. 이게 드러낸 표라고. 알겠어요? 대신 드러낸 표는 주로 중요한 부분을 드러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드러낸 표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요? 밑줄을 써도 되고요. 또 밑줄이나 드러낸 표 대신에 뭘 해도 된다고요? 작은 따옴표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쓰는데,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는 뭐야? 드러낸 표를 쓰거나, 또 하나는 밑줄을 치거나, 또 하나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안 돼. 큰 따옴표 안 돼. 어떤 단어를 강조해 줄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숨김표. OX를 숨김표라고 하는데, 즉 뭔가 말하기 어려운 금기어나 비속어 등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거나 X로. 그래서 배운 사람에 비해서 어찌 뭐뭐뭐란 말이 나오느냐, 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뭐뭐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직접 쓰기는 그래. 개새끼 이런 말을 직접 쓰기 그러잖아. 그러니까 XXX. 됐죠? 또 비밀을 유지하거나 밝힐 수 없을 때에도, 예전에 이제 국가 공문서 같은데 또는 법원에 정보 공개하고 이럴 때에도 사람 이름을 다 안 쓰죠? XX로 쓰거나. 됐습니까? 또 뭐 신문 기사에서도 국가정보원 무슨 피의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름 다 안 밝히죠. 김 아무개 아무개 하고, 아무개라는 표현을 한글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XX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다음 빠진 표는 네모를 말하는데, 이 네모는 주로 글자가 들어가야 할 수만큼 네모를 써서,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 아음은 이것 석자다. 그럴 때 이 네모칸으로 표현을 하죠. 거기다 채워 넣으면 아음 3개 뭐야? 아음 3개. 기역, 키읔, 옛니응.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아음, 아웃솔 순추할 때 아음, 어금니음, 기본자가 뭐야? 기역, 가획자가 키읔, 그리고 이체자가 옛니응이잖아. 자, 끝으로 줄임표는 할 말을 줄였을 때 주로 소설 같은 데서, 그죠? 소설 같은 데서 쓰는 거야. 공문서에 줄임표 쓰면 안 되지. 그죠? 과장님하고 말줄임표를 써. 안 되지. 자,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또는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새로 추가된 게 뭐냐면 머뭇거림을 말할 때. 이번에 추가된 내용에 보면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릴 때 그 표현을 넣어놨어요. 이건 주로 소설에서 필요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문 규정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은 고전 문법, 훈민정음을, 이걸 또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고전 문법을 공부하고, 대신 새 교재 가진 친구들은 이제 2권을 가져와야죠. 2권을 함께 가져오고, 예전 교재가 있는 친구는 그냥 그 달랑 한 권 들고 오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 어문 규정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 어문 규정은 복습할 게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혼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게 선생님이 말은 이번 주 안에 어문 규정 모두 찾아보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한글 맞춤법 하나만이라도, 표준어 규정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찾아보면 훌륭한 겁니다. 나머지 또 다른 날 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 모르는 단어들 찾아보시면서 노트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벌써 짐 다 쌌니? 질문 없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오늘도 한두 명 또 지각했고 지각하지 말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합격을 함께 해야죠. 그리고 이제 몇 명 친구는 와서 말하고 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간다고. 몇 명 친구 말하고 가고. 그러지만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땐 가야죠. 절대로 몸 안 좋은데 버티지 마. 선생님도 몸 안 좋으면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몸 안 좋을 때는 쉬어야죠. 그러지만 그 외에는 빠지지 말고 배고프다고 빠지고 뭐 그러지 말고 빠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이번에 기회니까 그죠? 10월달 12월달 또 시험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이 여름 잘 버팁시다. 오늘 여기까지죠. 수고하셨습니다.